123쪽부터 오랜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시간 안에 저희가 요 교재를 다 끝내는 게 목표고, 기왕이면 이제 요게 다 끝나고 문법적인 거나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20시간이 최대일 거예요. 요거 다 끝내는 것도 약간 벅찰 수도 있고. 일단 들어갈게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대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대나무라는 것보다는 여기 보신 것처럼 대라고만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대나무의 한자어가 뭐야? 주.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그 대나무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대나무 자체는 곱게 뻗어나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조와 절개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잠깐 맞아서 이렇게 휘어진 거죠. 하지만 걔는 굳은 게 아니다 이거죠. 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의 굽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대나무에 대해서 절개를 예찬하는 거고요. 이런 푸르소냐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아마도 세한고절을 추운 이 한이 여러분들 그 찰 한자입니다. 그래서 추운 그 계절을 이겨낸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죠. 대나무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나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나무 얘기를 왜 했냐? 나도 대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리적인 표현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조가 요겁니다. 원천석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유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대나무라든가 뭐 국화라든가 이런 매화라든가 이런 그 식물에 있어서는 눈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작품 2로 볼게요. 풍상, 눈 똑같죠? 바람과 상이 여러분들 설입니다. 설이. 그래서 요 상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이에요. 추운 날이죠. 그런데 국화가 피어 있대요. 그래서 이 국화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국화를 금분, 화분에 담아서 자신이 있는 곳에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 국화를 닮아서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송순의 풍상이 섞어라는 시다라는 거고요. 이 국화라는 시랑 얘들아 관련된 이렇게 세한 고절처럼 관련된 사자성어가 뭐냐면 오상고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추운 계절에 또 변치 않는 고절, 높은 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세한고절, 그 다음에 국화는 오상고절, 이렇게 좀 세트로 다니는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자성어 좀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막 너무 집중적으로 뭐 알아야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자,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복숭아꽃, 무슨 살구꽃 요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봄꽃이죠. 봄꽃들은 어때요? 따뜻한 봄에 피고 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쉽게 변절하는 신화로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국화랑 얘랑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시키는 거. 그래서 너 꽃인지 하지 말아라. 임금님의 뜻을 네가 알 턱이 있냐? 나는 임금님의 뜻을 아는 내가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작품 3이고 지금 시조라서 조금 간단하게 끝나죠. 삭풍이라는 것도 뭐냐면 얘들아,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칼바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 끝에 막 불어있는 상황이고, 밝은 달이 눈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칼 같은 바람, 이런 눈, 추운 계절에서 얘가 만리변성. 그래서 국경 부근에서 일장검을 들고 서 있다는 걸 보니까 얘들아 뭐가 됩니까? 화자의 신분이 암시되죠. 화자의 신분은 뭘까요? 칼 들고 있으니까. 무시.
무신, 무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얘들아, 왜 우리 양반할 때 그 양자가 뭐예요? 문반, 무반. 이 둘을 합친 말이 양반인 거죠. 자, 그래서 긴 바람, 큰 한 소리 거칠 것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으로서 추운 변방에 서 있지만 나라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는 시가 김종서의 작품은 나무 끝에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겨서 124쪽 볼게요. 자, 그래서 대나무 얘기는 저희가 그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했었지만, 자, 대나무라는 건 전통적으로 한겨울에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곱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정 때문에 절개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화랑 도리가 대조적으로 쓰였다는 건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국화는 왜 그러냐면 추운 늦가을에 피어요. 다른 꽃들은 이때 다 꽃이 지는데, 그래서 대나무처럼 예전부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가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들을 반드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본 시조는 이런 거, 삭풍이나 눈 이런 걸 통해서 추운 그 변방 지역의 이런 분위기를 일부러 강조하면서 그 모습에서도 검을 들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인의 이런 기계, 이런 호방함,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교재에서 이 세 가지의 소재를 묶어서 하나의 그 쪽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뭔가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충성스러운 마음과 임금님을 사모하는 영군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었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 작품을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죠? 126쪽 기녀시조 들어갈게요. 자, 보실게요. 자, 기녀시조가 요거랑 그 뒷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녀시조는 일반 양반 부녀자랑 성격이 다르겠죠.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대부다 보니까 문학적인 소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일단 황진이라는 사람의 시조가 세 개 다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일단 자, 작품 1을 보시면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었는데요. 그래서 봄바람 이불 아래 잘 넣어놨다가 그리워하는 이미 오시는 밤에 잘 이렇게 이불처럼 개놨다가 그날 쫙 펴고 싶대요. 그럼 왜 굳이 동지냐라고 했을 때, 이 동지가 우리가 절기상 밤이 제일 길다는 날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의 기나긴 밤을 하늘을 베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물이고 시간이고 이런 것들 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사물로 표현한 창의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분들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주관적으로. 시적 화자가 주관적으로 변형, 바꾸어 표현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되게 멋진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청사는 내 뜻이고 녹수, 푸른 물은 님의 정이 있대요. 녹수가 흘러간데 청산이 변하긴요.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면서 간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변하지 않은 청산은 황진이 화자예요. 또 자꾸 변하려고 하는 이 녹수, 물 흘러가는 물은 임이에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임, 그 다음에 변함없는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멋진 시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에 녹수도 임도 나를 못 잊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품 3 볼게요. 어저 이런 것들은 감탄사이기 때문에 이게 감탄사가 쓰이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표현법이 영탄이잖아요. 영탄이고 이 영탄이라든가 감탄사가 쓰이면 항상 어떤 화자의 무슨 정서든 간에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다. 이런 것들은 원래 같이 따라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성격이 회한, 후회랑 한스러운 감정이 있나 보죠. 자, 어저,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냐 이거죠.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9태어인데 이 제9태어를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된대요. 자, 일단 있으라고 했으면 이미 굳이 갔겠냐마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9태어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제9태어 내가 일부러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고 있다.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갔다 또는 내가 굳이 보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 얘가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간혹가다 나와요. 이 작품만 나오진 않습니다. 행간 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하나에 실어보면은 요게 이행이고 요게 삼행이잖아요. 각 행간 사이에 걸려 있으면서 각각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에도 이런 게 쓰입니다. 졸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작품 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보세요. 여기 나오죠. 참신한 표현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둘 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학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번에 고전시가 수업할 때도.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한 표현 기법. 일단 이것이 이 작품의 제일 포인트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굳이 여러 동지라든가 아니면 춘풍이라든가 일부러 얘들아 이미 오신 밤에는 춘풍 입으려고 하는 거죠. 따뜻한 봄바람 이런 계절적인 걸 활용했다. 그 다음에 구비구비 서리서리 이런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다 뭐 이런 거죠. 음성상징어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애들은 뭐겠어요?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사용한 것을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녀 시조들은 진솔한 감정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사대부 그 당시의 양반 부녀자랑 다르다라는 거죠. 자,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변하지 않는 청산과 그 다음에 유동적 변화하는 녹수를 대조하면서 자신의 것을 뭔가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겠다시피 이별했더라도 임도 나를 잊지 못했을 거야 뭐 이런 자신감 있는 이런 표현도 내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작품은 제9태에 대해서 행간걸림이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얘를 그 중간에 일부러 배치를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자, 제9태여 요거 기발하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4번 보시면 기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죠. 내면적인 감성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근데 이제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에 특히 한자어보단 기녀 시조들이 우리말을 잘 구사해서 쓴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표현, 우리말의 아름다움 둘 다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황진이의 시조였습니다. 자, 쟤는 뭐냐면 요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개입니다. 고개. 고개 넘어. 성골동 자기 친구 이름이에요. 친구 집에요. 여러분들 술 나오면은 바로 풍류. 흥치. 이렇게 연결시키자. 라는 말씀을 고전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술이 이것대요. 이런 거 뭐야 얘들아. 요즘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도움법칙 안 된 거. 그쵸? 술이 있단 말 어제 듣고 이런 거 봐봐요. 시옷과 디귿이 아직 제대로 확립이 안 됐을 때죠. 여기 또 나온다 얘들아.
원순 모마. 그쵸? 누운 소를 발로 박차 얹어 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누워있는 살을 발로 박아. 야 일어나 해가지고 탔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장면이 좀 웃기죠. 그러니까 웃긴 장면은 얘들아 뭐라고 풀이하냐? 문학적 용어로 해학. 좀 웃기는데 그게 약간 비웃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익살스러운 재치가 있는 웃음이다. 그러면 이제 해학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얹어 놓아서 지질 타고 애들 뭐냐면 껑충 올라타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껑충 올라탔다는 건 뭐야? 친구 집에 술을 익었단 말을 들은 거지. 얼른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누워있는 소를 발로 차가지고 얼른 꽁충 올라서 막 타고 간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 신명나는 이런 화자의 그런 정서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이야, 네 권령 계시냐? 정자수 왔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봐. 예, 고전문법 하면 쉽다니까요. 자, 보세요. 막 소를 탔는데 친구 집에 바로 도착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생략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략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작품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야 너 권령 계시냐 물어보고 나서 정자수 왔다고 하여라. 이렇게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는 이런 문답법도 눈에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 술 마시는 내용이요. 두 번째 작품도. 자 보세요.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꼭 꺾어 수놓고 여기도 또 나오죠. 꼭 꺾어가면서 뭐 꼭까지 꺾어가면서 몇 잔 마셨는지 이런 거 나오죠. 어찌됐든 한 잔 먹세를 통해서도 풍류 흥치라는 거 보셔야 돼요. 술이란 말이 없어도. 그쵸? 한 잔 먹자잖아. 무진무진 계속 끊임없이 마시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반복하면서 지금 술 마시자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풍류적이죠. 그러고 나서 근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이 몸이 죽고 나면이에요. 무슨 거적돋고 졸라매고 무슨 화려한 휘장에다가 만인이 울며 가나.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렇게 가나. 내가 죽어서 화려한 뭔가 장례 절차를 해서 가나. 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거되는 거 보세요. 억새뿔, 속새뿔, 떡갈나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소박한 그냥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런 걸로 자신의 장례를 시키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물며 무더미에서 갑자기 얘들아 원숭이가 왜 나왔을까 할 건데 이게 원숭이가 어떻게 쓰냐면 잔나비라고도 나와요. 근데 원숭이가 휘파람 불 때 니우친들 어쩌리 이거 갑자기 이게 생뚱맞으니 이게 뭐냐 이럴 텐데 이게 원숭이가 이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애가 아니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무덤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무슨 분위기냐면 쓸쓸한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화되면 뒤에도 문제가 나오지만 보기를 아마 줄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원숭이의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준 다음에 문제를 내긴 낼 건데 어찌됐든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갔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뭐야? 원숭이 휘파람? 좋단 얘기인가? 아리까리한 거야. 무덤이니까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 또 휘파람을 분다고 하니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술 마시자는 이런 갑자기 풍류적인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죽은 얘기하고 무덤 얘기하면서 어때요? 그 지금 제시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대조되죠. 요 부분하고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얘기하는 것은 얘가 뭐냐면 그냥 술을 마시는데 참 인생은 무상하다요. 여기서는 주제가. 얘는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은 그 작품이 장진주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공부 안 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좀 약간 본인의 약간 의식의 흐름이 그냥 의식의 흐름적인 약간 이런 작품이어서 자, 술을 즐기는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대요. 작품상. 여기 애들아 동량제라는 단어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동량제. 동량제는 뭐냐면 마르떼랑 들보요. 그럼 뭐냐면 큰 기둥 같은 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큰 기둥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먼저 세우거든요. 그 건물 세울 때 꼭 필요한 기둥들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량제는 비유적인 의미로 나라에서 꼭 필요한 뭔가 좋은 인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쓸만한 제목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나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얘기할 때 동량제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나중에 무슨 그 고전 수필 이런 거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동량제는 꼭 필요한 좋은 목재의 얘기여서 나라에 있어서 뭔가 꼭 필요한 인재를 설명할 때 좋은 인재를 설명할 때 꼭 동량제를 엮어서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런 좋은 목재를 놔두면 어쩌겠느냐 이거요. 저렇게 좋은 목재를 놔두고요. 헐뜯어요. 서로 헐뜯느라 이미 집이 기울어진 집인데 의논이 하도 할시하래요. 많기도 많대요. 쓸데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감탄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목수는요. 집을 짓는데 조그만 자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허둥지둥 하고 있대요. 즉 좋은 인재는 있으나 이 인재를 쓸만한 나라의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건 한 장 넘기시면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0쪽이죠. 130쪽 보실게요. 자, 일단은 작품 1에서는 별 내용은 없어요.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작가의 풍류, 멋스러움, 무슨 뭐 정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누워있는 소를 발로 차서 막 타고 이런 부분들에서 익살스럽다, 해학적이다, 이런 애들은 같이 가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자가 송건농 친구 집에 가는 과정을 생략했죠. 그걸 가지고 생동감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사실 크게는 그냥 읽어보셔도 좀 이해가 되는데 자 2번 볼게요. 건주가 술을 권한대요. 자, 술을 권하는 풍류적인 것과 인생 무상의 허무적인 태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맨 뒤에 보시면 그렇죠. 자, 그래서 초라한 장사는 뭐냐면 억새풀 무슨 풀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초라한 장사를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막 휘장으로 가려진 화려한 장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걸 대조시키면서 죽음 앞에서 화려함이든 소박하게 가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둘 다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 허무하다. 죽으면 모든 게 헛된다. 이걸 얘기하고자 했다는 거고 그 와중에 술을 마시는 것이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간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품을 조금 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3번은 이게 사실은 3번은 시조로 나타나 있긴 한데 요렇게 얘들아 비유해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방식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고전수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량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유능한 인재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서로 헐뜯느라 기울어져 있는 집의 모습이라든가 목수가 맞지 않게 조그만 자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불필요한 이런 당끼리 싸우는 이런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목수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에둘러서 비판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132쪽. 자, 또 이제 기녀시조가 나와요. 자, 서경덕하고 황진이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대요. 처음에 이제 황진이가 오랫동안 수도를 닦은? 수도가 맞니? 돌을 닦은 오래된 고승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경덕을 유혹하러 갔대요. 비 오는 날 얇은 그 비치는 옷 있죠. 그 옷 입고 일부러 비 맞고 되게 섹시하게 갔겠죠. 근데 서경덕이 거절했대요. 안 넘어갔대요. 근데 나중엔 결국 그래서 황진이가 서경덕을 굉장히 흠모했는데 이 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서경덕도 황진이의 마음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
임제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 황진이의 무덤에 가서 너와 같은 사람이 죽었다니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음이 어린우니 이거 배우는 거 다 나오네요. 그쵸? 어리석다 이거죠. 마음이 어리석대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 어리석대요. 만중우상이요. 겹겹이 쌓인 산에 어느 님이 오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산, 첩첩이 쌓여있는 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임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인 거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이 이렇게 바람에 살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게 행여 임인가 했대요. 요게 지금 서경덕이 쓴 시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느껴지시죠? 좀 마음이 있어 보이죠? 뭐 지는 잎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뭐 이렇게도 보긴 해요. 하강적 이미지군 뭐 이렇게도 보긴 합니다. 일단은 과하게 알아놓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황진이의 시 보세요. 자, 내 언제 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신은 뭐겠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한자는 알아두면 구전시가를 공부하실 때 편하시겠죠. 내 어제 믿음이 없어. 님을 속였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네요. 속였나요? 월침 삼경. 우리가 월침은 모를 수 있어. 달도 자는 깊은 밤이에요. 원래 설명은. 근데 삼경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삼경 하면 뭐라 했어요? 그냥 깊은 밤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가 중요한 개념보다는 그냥 깊은 밤의 대명사가 삼경입니다. 깊은 밤에 올 뜻이 전혀 없대요. 이미 안 올 거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언제 임을 속였어요? 저는 속이지 않았어요. 결백을 주장해요. 이런 깊은 밤에 임이 오겠느냐? 난 임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 외로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막 귀를 기울이다가 추풍 비슷하죠 지금.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가 난들 어이하이려. 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람에 입 짖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여전히 외로워요. 강조하고 있는 거고 얘 둘이 주고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둘이 통하죠. 그쵸? 서로 시로 화답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로 화답할 정도가 되려면 둘 다 문학적인 이런 소양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고전소설에서 특히 애정소설들이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이렇게 시로 확인해요. 그래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작품 3은 뭐냐면 이제 이미 황진이가 죽은 상태에서 무덤가에 찾아가서 임자가 얘기하는 거야.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이제 무덤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황진이 너 자냐 누웠냐? 홍안.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두고 이제 백골만 묻혀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홍, 백, 청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부러 색채 대비를 유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색채 대비. 술잔 잡아서 권할 리가 없어서 그것이 슬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133쪽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서경덕이요. 벼슬도 안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그 이론도 이렇게 이론이 기억이 안 나요. 너희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 한두 구절 나올 텐데 윤사 배우기 전에 율리아 사상 나오기 전에 뭐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 학문적인 성취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막 이론을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도. 자, 어쨌든 볼게요. 자, 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부분도 있죠. 어리석다 얘들아. 뭐 그러면은 뭐 자신을 낮춘다, 겸손하다 뭐 이런 말들은 좀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만중운산이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만큼 기다림의 그런 것을 고조시키는 매개물, 뭐 이런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보시면 알겠죠? 예타는 기다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경덕도 황진이에 대해서 마음이 있군.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2번 보실게요. 자, 황진이의 시조예요. 시조에 대한 화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뒤 소식 없는 임에 대한 원망,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정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시인이를 저버리고 찾아오지 않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임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망의 감정을 얘들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도 조선시대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특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고려가요 이후부터는. 자, 3번 그 임제시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청초, 홍암, 백골로 인해서 강렬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도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인생무상이겠죠. 그래서 인생무상이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134쪽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그 시를 감상하기 전, 중, 후에 이런 활동들이 좀 잘 나타나 있어서 요거는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또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5쪽으로 넘어갈게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좀 힘들어 보인다? 나름 유튜브에 그래도 올리는 거라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혹시 몰라.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자, 볼게요. 자, 또 그 기녀의 시조고요. 나름 얘들아 이 상태에서 지금 이름을 남길 정도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맷버들을 가려 꺾어서 임한테 보낸대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무언가를 보낸다. 그러면 다 매개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초장 보시면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죠. 원래는 꺾어서 임에게 보내노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도치죠. 문장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순서를 바꿨을 때 우리는 도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치법 쓰였고요.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달래요. 밤비에 새입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시래요. 자, 맷버들 보면서 새입 나인지 생각하는 거. 이 새입은 뭐예요?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이겠죠. 좋아하니까 무언가를 임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품 2 이화우예요. 이화가 뭐죠? 요건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요거까지 아시면 좋긴 해요. 흰색. 요거까지는 같이 좀 세트를 알아둡시다. 왜냐면 이화가 은근히 많이 나와. 왜 그럴까요? 왜 백꽃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흰색이라서 좋아하나? 다른 작품에도 종종 나와서요. 자, 늦봄이겠죠? 백꽃이 떨어지니까 이 봄에 흩뿌리일 때 울면서 이별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축풍 낙엽이면 어때요? 늦가을이죠. 늦가을까지도 임을 못 만난 상황인데 둘 다 여러분들 어때요?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제가 폭포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대부분 하강적 이미지는 슬프거나 뭔가 이런 정서랑 연관이 된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시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의 경과도 보여주면서 둘 다 하강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조나 이런 것들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다 구상해서 쓰는 거잖아요.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임도 나를 생각할까 뭐 이런 거죠. 천리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천리 말리 실제로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 천리 말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정서적 거리인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첩첩산중이라든가 천리말리라든가 이러면서 임과 헤어졌을 때 정서적이든 물리적 거리든 간에 이런 거리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유독 고전 시가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3번째는 요게 원래 그 남자애가 먼저 썼어요. 남성이 먼저 구해요. 우리 오늘 하룻밤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하룻밤 잘 지내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너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이렇게 밖에 비도 오고 추운데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가 하는 거죠. 남자가 시조를 썼어. 얘가 아유 뭘 얼어 자겠어 이러면서 내가 원한침 비치금 그러니까 예쁜 남자와 여자 간에 뭔가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상징하는 이런 이불들을 쫙 펴놓고 이런 거 놔두고 왜 얼어 자겠어 이러면서 우리 같이 오늘 밤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거 기생제봉이 한우에 한우죠. 그래서 먹는 한우 생각하지 마시고 요 참비가 한우가 되는 거예요. 차에 한자 비우자. 그래서 참비 맛자신이 노가자일까 한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비도 되지만 화자 자신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남자의 구애를 허락해준 시조다 뭐 이런 거죠. 옛날 고려가요 생각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현대소설 넘어가면요 막 유명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한 10권짜리 있어요. 막 태백산맥 이런 거 야한 내용 빼면 한 5권 5권으로 죽을 것 같은 대학생 때 읽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굉장히. 왜 우리 서양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맥락 없이 갑자기.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없잖아요. 녹화가 되고 있었어. 자, 1번. 자, 1번 볼게요. 자, 나름 신경이 쓰여요. 자, 멤버들. 요거 우리 봤었죠? 매개체. 자, 그리고 요렇게도 본대요. 화자의 분신. 저희 이거 다 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매개체, 화자의 분신. 왜냐면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자신의 뭔가 사랑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애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이와우라든가 추푼 낙엽이라든가 아시겠지만 봄, 추푼 낙엽은 가을이란 계절감을 이렇게 직접 드러내는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까지도 여기서는 나타내 준다 이거죠. 단 두 줄로 인해서. 그쵸? 그 다음에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런 거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때요? 이별로 인한 비의 정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멋진 시조죠. 지금 현대시에서도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비애라든가 이런 슬픔의 정서는 여전히 많이 전달하고 있는 시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138조. 볼게요. 이거 되게 멋진 시조인데. 저 처음에 이거 읽고 나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 10년을 경영해서 초료상관을 지었대. 10년 동안 초료상관을 지어냈다. 이런 것도 헛수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과 요요자적하는 삶이다.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료 삼간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빈낙도예요. 저희 배웠잖아요. 안빈낙도 말고 또 뭐 있었죠? 그쵸. 안분지족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3간이니까 방이 3칸이에요. 자, 그래서 안분지족은 있군요. 자, 그래서 나 한 칸 쓰고요. 달 한 칸 주고요. 그 다음에 맑은 바람 한 칸 줬대요. 그랬더니 강사는 내 집 내 방은 그랬더니 넌 너무 크잖아. 나 이거 빌려두고 볼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근경에서 집 한 칸 한 칸 주잖아요. 강사는 둘러두고 보겠다. 멀리 바라보자. 그래서 근경과 원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무라일체라는 것에서는 의견이 없는 작품입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품 2 보실게요. 월산대군이 쓴 거예요. 자,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대요. 낚싯대를 들이우긴 한데 고기는 안 문대요. 무심한. 자, 무심은 여러분들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요. 그래서 세속이 욕심을 초월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달빛만 싫고 빈비만 좋은데요. 자, 이 작품을 왜 썼을까요? 대군이라고 붙는 애들은 뭐예요? 왕의 아들들인데 왕위를 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왕위를 충분히 노릴 만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끊임없이 본인이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무심한 달빛만 짙고 빈비만 저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작품 3. 뭐 이런 월산대군의 모습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서 나온 작품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들 봅니다. 작품 3은 보세요. 매우 풍화롭죠. 대초불 붉은 모고래 밤은 어이 붙들으며 벼빈 그리에 개는 어이 나리는 얘들아 밑에 봐봐. 대추가 발갛게 익은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고. 그러니까 봐봐. 대추 익고 밤 떨어지고 벼 다 베고 난 거야. 추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막 개가 기어다닌대요. 그리고 나서 술을 읽자마자 채장수가 막 돌아다닌대요. 그럼 술을 어떻게 안 마시겠어? 마셔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토속적이고, 왜냐면 이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면 토속적인 거죠. 그리고 술 나오죠. 술 나오면 무조건 풍류해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데 여유롭게 마시죠. 그래서 낭만적이다. 뭐 이런 이제 성격들이 붙을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건 없죠. 이 시조들은. 이제 별거 없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가사작품 들어가면 별게 많아요. 네, 이제 가사작품 들어가면 이렇게 금방금방 안 끝납니다. 금방금방 끝낼 수 있을 때 많이 끝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9쪽 옆에 넘어가시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삶, 무라일체의 삶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뭐 여기서도 무라일체 뭐 이런 것들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달빛의 탈속, 욕심이 없다는 것을 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빛은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 자연, 빈배는 현실 정치의 미련을 버린 욕심이 없는 심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품 3은 아까 보셨다시피 풍요로운 가을 농촌의 흥겨운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경치를 제시하고 술을 어찌 아니 마실 수 있겠어. 이런 성경 구정의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뭐 특이한 점은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다 이거죠. 왜? 대추 있고 밤 떨어지고 벼 다 베고 난 다음에 그루터기 나무 모습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노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공간에서의 자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배웠던 게 그거 있었죠? 보리타자처럼요. 자, 그래서 요건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은 한번 드렸던 거긴 한데 자연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이 단순한 자연의 의미로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길게 두 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복사해드렸나요? 다음 것도 있나요? 141쪽까지. 143쪽까지. 143초까지 좋아요.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헷갈렸어. 내가 어디까지 복사를 했던 것인가 이러면서. 자, 좋아요. 그래도 이거 끝나도 녹화 기준으로 50분은 안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농암. 자,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농암에 얘가 왜 올라가냐면요. 자, 벼슬길을 했다가 자기가 노안 나오죠, 노안. 늙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벼슬을 사용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온 거죠. 본인이 원해서 온 경우야. 이제 자연에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용하고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귀거래사라는 단어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안이 유명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눈이 환해진대요. 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반가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갑자기 눈이 환해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반가워서 눈이 환해졌다. 자, 인사가 인간 세상이 변한대. 산천이 가시겠느냐, 변하겠느냐 이거요. 대조도 되고요.
인간의 모습과 여러분들 자연의 모습은 끊임없이 대조를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지향하는 쪽은 자연이겠죠. 그쵸? 변하지 않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전체적으로 인사가 뭐한데 무엇이 뭐뭐할까 이런 걸 통해서 아 대꾸도 나타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대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물, 저 언덕 어제 본 듯 변함없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아, 변함없다는 애들아 단어를 이런 한자어도 쓴다. 의구하다. 의구하다 라는 단어도 쓰니까 추가로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로다. 말이 없는 푸른 산이요 모양 없이 흐르는 물이다. 그 다음에 값이 없는 맑은 바람이요. 그 다음에 임자가 없는 밝은 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 바람, 물, 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중에 이 자연 중에서 병이 없는 내용, 제가 병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없는 병은 뭐냐면 여기서는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세속적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게 병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이 조와 걸린 불치병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걸린 병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실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익히는 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천석구왕 이런 것들. 연화, 안개와 너울. 천석은 뭐냐면 그 바위, 그 다음에 흐르는 거. 얘네들은 자연이죠. 자연이 너무 좋아 걸린 고질, 고왕 이런 애들 불치병입니다. 병도 여러분들 내용이 은근 나와요. 병. 이 몸이 이 자연 속에서 함께 늙어가겠다라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거 물알체. 아까 봤었던 탈속, 속세를 벗어났다. 뭔가 자연을 뛰어넘었다.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142쪽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농암 단순한 고향의 지명이냐? 그거 말고 정치적 현실을 포함한 세속의 온갖 다른 것과 단절된 공간을 상징할 것이다 이거죠. 단절.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단절된 곳, 의도적인 단절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작품 2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뭐냐?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 본래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나타난 자연하고 2번에서 나타난 자연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속적인 근심 없이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겠다 라는 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다 같은 자연이 아니다 라는 것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도 좀 읽어보세요. 자연에 대한 것이 줄글로 쭉 나와 있어서 자연에 대해서 사대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작품에 이용하는지가 요 두 앞에 작품의 글과 요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